여러분 안녕? 교과서 문학가이더 공부해서 니 줄라꼬야. 오늘은 내신기출로 유명한 박지원 작가의 허생전을 가이드할게. 박지원은 18세기 청나라를 체험하고 쓴 열하일기로 잘 알려진 실학자이자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 등 풍자와 통찰을 담은 작품들이 수능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야. 다른 소설이 양반 신분의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데 비해 허생전은 경제 시스템과 국제 외교에서 조선이 가야 할 실용주의 노선을 실학적 관점에서 드러내는 작품으로 유명하지. 자, 각설하고 이제 스토리를 살펴보자. 병자호란이 휩쓸고 간 17세기 효종 집권기의 남산 묵적골. 오로지 책만 읽는 허생은 비세는 초가집에 살며 아내의 바느질 알바로 겨우 생활하는데 가난을 참다 못한 아내가 울며 불만을 쏟자 10년 목표였던 독서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집 밖으로 나오게 돼. 그 길로 최고 부자 평민 변씨를 찾아가 1만냥 현 시세로 약 20억을 빌려서 안성과 제주에서 매전 매석하는 방식으로 그 10배를 벌어. 이후 허생은 변산 지방의 군도를 설득해 돈을 나눠주고 비옥한 무인도로 데려가 농사를 짓게 하고 일본 장기도와 교역하면서 은 100만냥을 벌어. 이후 자신의 실험이 끝났다며 섬을 떠날 때 50만냥은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는 빈민들에게 나눠준 뒤 딱 10만냥을 남겨서 변씨에게 10배로 갚으니 화들짝 놀란 변씨가 허생의 기지에 반해 친구 사이가 돼. 허생의 뛰어난 능력을 썩히기 아까웠던 변씨는 그의 지인인 어용대장, 즉 수도 방위사령관 이완 장군을 소개하고 이완이 허생에게 나라를 일으킬 방안을 알려달라 하기에 3가지를 알려주는데 모두 현실성이 없다며 거절하자 빡친 허생이 대검으로 찌르려고 해. 일단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한 이완이 다음날 허생 집에 가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는 열린 결말로 끝나. 자, 간단해 보이지? 이제는 껍질을 까며 숨은 맥락을 얘기해보자. 우선 17, 18세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후금의 여진족에게 되려 짓밟히며 조선 왕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으로 항복한 병자호란 사건과 여진족이 중국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사건이 있어. 이때까지 명나라에게 사대주의를 하며 아버지로 모시던 조선 집권층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형식적으로는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청나라에 쳐들어가서 아빠의 복수를 대신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북벌론을 외교 노선으로 삼고 실제로 효정과 이완 장군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어. 그래봐야 2, 3만을 모아서 100만 대군과 싸우자는 건데 이게 과연 진심이었을까? 한편 중기 이후 농사기술 발전으로 잉여 생산량이 증가하자 자연히 상품 시장과 화폐 거리가 정책하기 시작하며 부자 평민들이 늘어나는데 이때 납속책과 공명첩, 양반의 신분이나 관직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서 신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해. 조선 전기엔 한 줌의 양반이 신분과 경제력 모두를 쥐고 호령했다면 후기엔 벼슬에 들지 못한 가난한 양반이 평민 부자들에게 비굴하게 굴어야 하는 경제력이 신분보다 우월한 세상이 시작된 거야. 게다가 서양의 첨단 기술이 청나라에 스며들면서 더 이상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들에게 배워서 낙후된 조선을 개혁하자는 북학파 실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었어. 이때 박지원은 집안의 압박에도 과거 시험을 피해 다닌 제야의 천재로서 조선이 계속 상공업을 천시했다간 큰일 난다며 중상주의를 주장했어. 가끔 역사책에서 만나는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실학자가 다 박지원의 친구이자 제자들이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유명한 박 교수가 그의 손자라는 사실. 허생전에는 크게 4가지 양상의 대화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는데 허생과 아내의 대화에서는 더 이상 신분이 밥 먹여주지 않는 후기의 몰락 양반, 경제력 없는 잔반의 잔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변씨와의 대화에서는 조선 경제의 한계, 즉 지역 상품이 전국으로 연결되지 못하기에 큰 손이 독과점으로 물가를 갖고 노는 취약한 경제를 지적하며 도로 정비와 수레 개량을 통해 상품 유통망이 확산돼야 하고 또 국제 모역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 한편으론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나 처음 보는데도 대뜸 20억을 빌려달라는 허생의 간큰 행동에 보증도 없이 선뜻 내어주는 모습에서 변씨의 대범한 성격을 봐. 작은 사람일수록 자기소개서가 장황해지는 법인데 큰 사람은 역시 큰 사람끼리 한눈에 알아보는 걸까? 또 변산 군도와의 대화에서 관리들이 민중의 복지를 챙기지 않아 백성을 도적이 되게 만드는
지도자들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이완 대장과의 대화에서는 기득권의 실리 없는 명분에 국가 발전이 가로박혀 있음을 비판하며 얼른 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정신 좀 차리라는 작가의 일갈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방안, 사대부들이 실력보다 백에 줄서기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 능력자들이 중용되지 못하니 당파를 초월한 능력 기준으로 등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임금부터 인재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거야. 그 예시로 실존 인물인 조성기와 유형원을 들고 있는데, 각각 외교의 달인과 군사 전략에 탁월한 능력자임에도 당파 백이 없다는 이유로 죽을 때까지 중용되지 못한 인물들이야. 마치 월드컵 팀에 파벌 싸움으로 손흥민을 빼고 출전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두 번째 방안은 조선에 정착한 명나라의 후손과 조선 기득권의 딸을 결혼시키라는 건데, 너희들이 정말로 명나라를 숭상한다면 형식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들과 의리를 지켜라. 그렇게 힘을 합쳐서 북벌을 내기 하든가 해라 이거야. 세 번째 방안은 사대부의 아들들을 여진족 스타일로 변발시키고 호복을 입혀 청나라의 유학 보내 관직에 나가게 하고, 상인들을 통해 그들의 허와 실을 탐지하고 선진 문물을 흡수해 부국강병을 통한 진짜 북벌을 추구하라는 건데, 다시 말해 가짜 북벌, 실천 없는 말로 꾸미는 사기극을 그만두라는 거야. 당시 북벌론이 불가능한 발상임에도 계속 정책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광해군의 중리외교를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대주의자들이 인조 반정을 통해 집권한 뒤 꾸준히 여진족의 힘을 무시하다 병자호란을 자초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젠가는 복수할 테니 여전히 자신들 세력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짜 북벌론을 방패로 삼은 거거든. 이러니 박지원같이 청나라에게 배우자는 북학 논리가 그들에게 무시당했던 거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국가 발전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하지. 결말에 허생이 사라졌다고 끝맺는 이유는 작가 스스로도 이런 주장이 매우 급진적이라 신변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일 거야. 허생과 같은 소수의 찐 선비,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물에 한눈 팔지 않는 참 지식인들에겐 출처의 의리라는 논리가 있는데, 출이란 관직에 나아감, 처는 관직을 버리고 제야의 무침을 뜻해. 만일 능력 실현이 불가능한 사회거나 권력 싸움에 도구적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은둔만 하면서 개인의 행복만 찾겠다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지식인으로서 언제든 민중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하는 존재가 찐선비라는 뜻이야. 대표적으로 남명조식이 처하면서 실천했고, 그의 제자 중 곽재우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하는 실천을 보여주었지. 마찬가지로 허생이 가난해도 과거 시험과 관계없이 10년의 독서를 목표로 했었다는 것, 박지원이 생각한 진짜 공부란 곧 이용후생을 말하는데, 낙후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일이었어. 조선이 그동안 천시해온 상공업을 오히려 중시하는 경제 부흥을 꿈꾸는 새 지식인, 선비이자 상업 정책을 리드하는 사상인의 캐릭터가 허생이란 말이야. 허생이 단지 입시용 공부만 했더라면 어떻게 경제의 빈틈을 파악해서 만냥으로 백만냥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겠어. 또 공공선을 추구하는 찐선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사로운 욕망을 버릴 수 있겠어. 박지원은 44세까지 제야학자로 살다가 그토록 원했던 청나라 사신단에 참가하면서 내심 그들의 허실을 탐지하여 국익을 목적으로 첩보물을 남겼는데, 이것이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이야. 허생전이 허구의 소설임에도 이 책에 실렸다는 것은 작가가 단지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탐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 썼다고 봐야 돼. 허생의 실험 공간인 빈섬을 보면 작가의 국제관을 알 수 있는데, 교역 대상에 중국 마카오와 일본 나가사키를 등장시키는 걸 보면 그는 17세기 나가사키가 국제 교역지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조선도 국제와 소통하면서 부국이 되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야. 한편 교역을 통해 100만냥을 벌었지만 떠날 때 반이나 버리는 것은 조선 화폐 통화량을 봤을 때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정도로 경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섬을 떠나오면서 지식인을 모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자칫하면 또 허위의식으로 위계를 만들어 화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당시 실학파가 꿈꾸는 국가란 더 이상 청나라를 무시하거나 상업을 천시하지 말고 첨단 기술 수용, 상공업 진흥, 토지제도 및 군사 개혁, 더 이상 일부가 다수를
착취하지 못하는 백성이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복지사회이자 부국강병으로서 국제외교의 당당한 나라를 말해 실학자들을 관직에 중용하지 않고 실용적인 대안을 세도정치 및 당파 논리로 외면한 당시의 한계가 결국 외세 침략에 무너진 구한말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경제복지와 인재등용, 국제외교에 대한 실용 노선을 질문하는 찐선비의 소설 허생전. 이 가이드를 듣고 다시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길 바라며 우리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자. 안녕!